자, 이번 시간에서는 제과 제빵 재료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곡물 생산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7대 곡물이라고 하는데요. 옥수수, 밀, 쌀, 보리, 수수, 귀리, 후미를 7대 곡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옥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옥수수는 소, 염소, 양 등의 동물 사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전분을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전 세계 인구의 70%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밀가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은 세계 43개국 10억의 인구가 주식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곡물입니다.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다음으로 인도, 러시아, 미국인데요. 이 수치는 서로 좀 그 나라의 작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밀 생산국과 생산량을 보게 되면요. 생산국 1위 중국, 인도, 또 그러면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이 가장 많은 밀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캐나다, 프랑스, 호주 순이죠. 그러면 밀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그 순위 없죠. 우리나라도 밀 수입국인데 우리나라 밀이 보통 2~3% 수급을 하고 있고 97에서 98% 이 정도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전 미국에서 밀가루 원조 받을 때는 거의 100%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가장 많은 밀을 생산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지금 18년도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48% 정도, 호주에서 44%, 나머지 캐나다에서 8% 정도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밀의 다양한 형태를 보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 밀인데요. 하드레드 윈터, 하드레드 스프링 이렇게 6가지 종류 밀입니다. 밀을 소맥이라고도 하는데요. 보리는 알이 조금 크기 때문에 대맥이라고 부르고 보리보다 밀은 알이 조금 작기 때문에 소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또 다른 말로 소맥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요. 밀의 구조는 배유가 83% 껍질 부분이죠. 껍질 부분이 14.5%가 되겠고요. 배아 부분이 2.5%가 됩니다. 이 배유 부분은 대부분 전분이기 때문에 제과 제빵에 이제 이용을 되고요. 껍질 부분 사료로 이제 좀 이용이 되겠죠. 이 배아 부분은 밀의 눈입니다. 요거는 이제 발화해 가지고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방 함량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미국 밀의 그 종류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국 밀을 보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수입을 미국과 호주에서 하고 있지만 미국 밀이 제과 제빵 적성에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밀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호주 밀은 중력분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밀입니다. 그래서 면류 만들고 또 중국집에 짜장면을 만든다든가 이러는 면류 만들고 만두 만드는 이런 회사로 많이 납품이 되죠. 우리 제과 제빵에서 사용하는 밀은 대체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밀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밀은 겨울밀하고 봄밀로 나누는데요. 그것은 파종 시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밀은 가을에 파종해서 초여름에 수확을 하고요. 봄밀은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밀 같은 경우는 겨울밀입니다. 우리 밀은 겨울밀이에요. 가을에 파종해서 초여름에 수확을 하기 때문이죠. 겨울밀의 세 종류, 봄밀의 한 두 종류가 제과 제빵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밀은 뭐 수확량이 적지만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봄밀은요. 자, 밀알이 색도에 따라서도 나누는데요. 밀알이 색도에 따라서 적색밀하고 백색밀로 나눕니다. 이 색은 봄밀이냐 겨울밀이냐 여기에 상관없이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색소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적색밀이라고 해가지고 색이 뭐 빨간색이 아니라 이게 노랑, 뭐 주황, 젓갈색입니다. 그리고 백색밀은 이 연노랑에 가깝습니다. 밀의 경도에 따라서 경질밀과 연질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밀이 딱딱하면 경질밀, 연하면 연질밀입니다. 이 종자가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초자율에 따라서 초자질밀, 또 분상질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초자질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밀의 단면도를 봐서 투명한 정도에 따라서 그 초자율을 계산을 하는데요. 초자율이 70% 이상인 걸 갖다가 우리가 초자질밀이라 그러고, 이 초자율이 30% 이하인 것을 분상질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편하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이 단면도를 잘랐을 때 이게 굉장히 딱딱해서 조밀해요. 조밀하다 보니까 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투명하게 보여요. 이 단면도가. 그러면 그게 초자질밀이고 경질밀인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밀을 반을 잘랐더니만 이게 입자가 좀 이렇게 뜨문뜨문돼 있어요. 이게 부드럽고, 그래서 빛을 흡수해 갖고 이게 불투명합니다. 이 단면도가 불투명해요. 그걸 갖다가 분상질밀이라 그러고, 그거는 연질밀인 겁니다. 경질밀로 재분을 해서 강력분을 만들고, 연질밀을 재분을 해서 박력분을 만듭니다. 그러면 경질밀은 딱딱한 밀이거든요. 딱딱한 밀이라서 이것을 갖다가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 때 이 껍질 부분에 해분이 같이 많이 갈려서 들어가요. 딱딱하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강력분은 해분 함량이 많습니다. 해분 함량이 많다. 박력분은 해분 함량이 적어요. 이 품질도, 이 밀 자체도 해분 함량이 연질밀보다는 많은데 재분하면서 또 해분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경질밀은 보다 연질밀보다 해분 함량이 많습니다. 경질밀, 연질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경질밀을 재분을 해서 강력분을 만든다 그랬죠. 연질물을 재분해서 박력분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밀가루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어느 게 강력분이고 어느 게 박력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강력분은 경질밀이기 때문에 재분을 하고 나서도 완전한 가루가 안 되고 이렇게 입자가 크게 재분이 됩니다. 연질밀은 이렇게 입자가 작죠. 그래서 밀가루 그 자체에 밀가루를 보더라도 이러다 보니까 곱다 보니까 덩어리가 좀 져 있습니다. 이게 강력분인지 박력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색을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랬죠. 색을 보면 요거는 해분이 많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해분이 적기 때문에 밝죠. 또 이 입자가 크기 때문에 빛을 흡수해서 어둡게 보입니다. 입자가
입자가 작아서 빛이 반사가 돼 가지고 더 밝게 보이죠. 게다가 해분 함량은 더 적고, 이래서 강력분인지 박력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색을 보면은 알 수 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강력분이 훨씬 더 밝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신다면은 이 밀가루를 손으로 쥐었다가 놓게 되면은 입자가 굵기 때문에 마른 모래를 쥐었다 놓은 것처럼 쥐었다 놓으면 손에서 사르르 없어지는데, 박력분은 입자가 조밀해서 손으로 쥐었다 놓으면 진흙을 쥐었다 놓은 것처럼 덩어리가 그대로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가루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덧가루를 사용할 때 작업대에 강력분을 뿌리게 되면은 아주 얇게 가루가 펼쳐지는데, 박력분을 뿌리게 되면은 펼쳐지지 않고 밀가루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덧가루는 항시 강력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 정리가 되셨죠? 경질밀로 강력분을 만들고 연질밀로는 박력분을 만드는데, 경질밀일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다. 딱딱할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다라는 겁니다. 단백질 함량이 왜 그러냐면은요. 자, 딱 이 밀이 딱딱하려면은, 종자가 지금 품종이 경질밀이기 때문에 단단할 겁니다. 경질밀이기 때문에 단단한데, 단단할수록 글루텐 함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경질밀일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글루텐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배를 할 때 토양에 어떤 질소 비료를 많이 줬느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 계수죠, 이게 많으면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 수가 있고요. 또 추운 지방에서 재배했을 때 단백질 함량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춥게 되면은 모든 게 이렇게 움츠러들죠. 그래서 더 단단하게 되고, 덥게 되면은 좀 늘어납니다. 그죠? 쇠도 더우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철도 같은 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죠? 여름 되면 얘네가 늘어나갖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겨울 되면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되죠, 철도가. 그래서 이 추울수록 또 이렇게 단단하면 글루텐 함량이 높게 올라가고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글루텐 함량의 그 재배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질밀은 단단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질적색 겨울밀. 그래서 이제 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걸 줄여서 HRW라고 하는데요. 미국 밀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빵용으로 좋습니다. 생산지가 로키 산맥 쪽이고, 겨울밀 중에서 가장 질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밀이요? 경질적색 겨울밀이 가장 제빵적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유량이 평균적으로 11에서 13% 정도 되고 있고요. 연질적색 겨울밀은, 이것은 SRW라고 줄여서 얘기하면서 미국 밀 생산의 한 18% 정도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양은 좀 적게 그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질적색 겨울밀은 수입을 하고, 연질적색 겨울밀은 그러니까 수입하고, 즉 강력분은 수출을 많이 하고, 또 생산량이 얼마 안 되는 박력분은 또 수입을 하고, 이렇습니다. 과자류를 만들죠. 겨울 흰밀은 한 10에서 13%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70% 정도 수출을 합니다. 과자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밀이고요. 경질적색 본밀, HRS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단백질 함량이 높죠. 13에서 16%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밀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제빵용 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듀럼밀인데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밀 중에 가장 딱딱한 밀이죠. 예, 경도가 높은 그런 그 맥종인데요. 밀 생산량의 4에서 한 8%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카로니나 스파게티 또 페이스트 제품용으로 세모리나를 생산을 하죠. 입자가 굵죠. 딱딱하기 때문에 완전 가루가 안 되고 굵게 가루로 되는데 이태리 국수인 그 마카로니나 스파게티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고 또 딱딱하니까 회분 함량도 높습니다.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황색을 띠고 있죠. 색깔이 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밀을 가루로 내어서 먹는 이유가 있죠. 소화율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밀 자체는 한 90% 정도의 소화율을 가지고 있는데 밀가루로 만들어 먹게 되면은 98%까지 소화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밀에 있는 그 글루텐인과 글리아딘도 가루로 만들어 갖고 물을 넣고 반죽을 해야만 비로소 글루텐이 형성돼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죠. 또 껍질 부분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그 쉽게 분리가 안 돼요. 쌀은 이 껍질이 좀 두껍고 또 내배우도 단단하고 이래서 도정을 합니다. 잘 분리가 되는데 밀은 그렇지 않고 밀은 이 껍질 부위가 얇으면서 내배우에 바짝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이 도정이 잘 안되고 가루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먹다 보니까 손상 전분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대부분 전분이 있겠죠. 이게 가로를 하면서 이 전류분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게 되면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효소 작용을 쉽게 받고 흡수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송산 전분이라고 하는 거는 건전한 전분에 비해서 약 한 5배 정도의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흡수된 수분은 오븐 스프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경질밀일수록 당연히 재분 과정에서 손상 전분이 많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제빵용 밀가루에 그러면은 그 적정 손상된 전분의 농도 그 함량은 4.5에서 한 8%가 적정하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효소 작용도 좀 받고 또 물도 많이 흡수돼 갖고 오븐 스프링에도 좋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이 있어서 재분을 하는 과정에서 생물체였죠. 이게 전분에 어떤 그 입자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게 재분하면서 뒤틀린다던가 어떤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손상을 받았어요. 구조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손상 전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분 공정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공정은요. 먼저 원료를 인수를 합니다. 자, 밀가루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를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편으로 올 거고요. 미국은 굉장히 그 땅이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 재분한 건 물론 이쪽 지역에서 소비를 하겠지만 이쪽으로 갈 때, 이쪽 내륙에서 바다로 선적을 하러 갈 때, 예. 옛날에 그 제가 이 밀가루 공유과학을 배울 때 미국 소매협회에 계신 고은방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저 철도 미국에서 좀 재수 없는 일은 길 가다가 밀을 실은 그 열차를 만나는 일이랍니다. 이게 한번 만나게 되면 지나가는데 15분 걸린대요. 하도 길어서.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정선을 합니다. 정선을 바람을 이용해서 그 왕겨, 지푸라기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죠. 이 수확하면서 이 벼만 이렇게 그 수확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날아 들어간 보리도 있을 거고요. 뭐 수수도 이렇게 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하고요. 조질이라는 걸 합니다. 조질이라고 하는 거를
하죠. 요거는 이제 피하고 가루의 혼입 피하고 내배우가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조질이라고 하는 그 템퍼링, 가수처리인 템퍼링을 해주게 됩니다. 가수처리 경질밀, 딱딱한 밀은 좀 더 시간을 많이 주어서 수분에 담가 놓죠. 이렇게 가수 분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세를 합니다. 이제 요거는 미세한 가루로 이제 만드는 작업이죠. 이게.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가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채질을 하죠. 한번 부시면서 가루가 떨어졌겠죠. 채질을 하고 또 요걸 또 부시면서 또 이렇게 가루가 떨어졌겠죠. 채질하고 밀가루 만들고 또 안 된 거는 채를 통과하지 못한 거는 다시 또 돌려지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밀가루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숙성을 하죠. 이거 이제 하나의 그 생물체였는데 이거를 갖다가 무리한 힘을 줘서 재분을 했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밀가루의 성질을 안정시키는 거 보통 한 달 정도 숙성을 하게 됩니다. 재분율과 용도를 보겠습니다. 재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밀을 재분하여 밀가루로 만들 때 밀에 대한 밀가루의 양을 나타낸 것인데요. 전밀가루라고 하는 것은 통밀가루입니다. 그냥 밀가루를 전체를 다 100% 재분한 것이 전밀가루고, 전시용 밀가루는 이제 80%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밀가루가 72%인 밀가루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밀가루는 하얗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요 정도만 돼도 사실 우리가 먹는 데도 큰 무리는 없을 텐데, 밀가루가 하얗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가루가 조금 색이 어두우면은 소비자들이 안 사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때요? 밀가루 값이 더 싸지겠죠? 이렇게 되면은요. 버려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밀가루 값이 더 비싸질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식이섬유 통밀가루 전체 밀가루를 빻아놓은 거 통밀가루 전리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밀가루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껍질 부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높습니다. 반면에 탄수화물은 낮죠. 몸에 좋은 미네랄 비타민이 높습니다. 회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수한 곡물 향이 나고 대신 부드러운 식감은 없지만 좀 거친 그런 그 맛은 있습니다. 자, 요걸로 보아서는 이 통밀가루가 훨씬 더 우리 몸에 좋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안 좋은 밀가루를 더 비싸게 주고 사 먹는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밀가루의 성분은 탄수화물 70%, 단백질이 6에서 17%, 수분이 14에서 15%, 지질이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밀가루 전분 70%,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한 70%가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의 대부분은 전분이에요. 그래서 전분의 조성을 보게 되면 밀가루 전분은 보통 전분은 아밀로스 20%에 아밀로펙틴이 80%로 되어 있는데 밀가루 전분은 아밀로스 함량이 더 많습니다. 아밀로펙틴은 75%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밀전분의 호화 온도가 65도씨인데 보통 이 아밀로스가 많을수록 호화 온도가 좀 느립니다. 밀가루에 있어 갖고 중요한 성분은 이제 글루텐인데요. 이 글루텐은 밀가루 두 종류, 즉 글루테닌하고 글리아딘이
물을 흡수해서 그물 상태 구조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밀가루 성분 참고를 하시고요. 밀단백질의 종류에는 이렇게 글루테닌, 글리아딘, 글로불린, 알부민, 또 프로테오즈, 메소닌 이런 밀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은 글루아딘하고 글루테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그 외에 메소닌도 좀 있고 이렇게 한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글리아딘하고 글루테닌 이 두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글루아딘, 글루테닌 두 가지 단백질이 이 물을 만나서 글루텐이라는 이런 복합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밀가루 안에 글루테닌, 글리아딘 이런 단순 단백질들은 굉장히 그 고친수성기를 가진 그 단순 단백질인데 이것이 물이 만나서 물이 이렇게 잡아주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을 겁니다. 잡아서 글루텐을 만듭니다. 글루텐을 만들어서 이 물질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런 신정성을 갖고 있고 그건 탄력성을 갖고 있는 물질인데 이 두 물질이 만나서 점탄성을 가진 그런 물질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이런 물질을 만들게 되면 요거를 그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해서 셀리악병이라고 하는데요. 소화장애, 두통 증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30세 여성 지금까지 30세 여성 한 명이 이 병에 걸린 적이 있다라고 보고되기 때문에 유럽인 중에서도 가끔 보이고 이 중국, 일본 이쪽 우리나라 쪽은 이런 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사람이 글루텐 프리 제품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꼭 빵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셀리악 병이냐? 그렇지 않을 확률이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그 빵하고 같이 먹은 어떤 그런 음식 때문에 더부룩한 것일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밀가루의 회분 조성표를 보게 되면은요, 인산입니다. 대부분 인산이 회분 조성표 보시고요. 회분은 어떤 거냐면 밀을 태우고 남는 재가 있습니다. 다 이제 날아가고 남는 재가 있는데 그걸 달아보면 회분 함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분량은 밀가루를 매기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회분 함량에 따라서 특급이 0.38%, 1등급이 0.45%. 대부분 우리가 요걸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2등급은 0.75, 3등급은 1.5%로 해갖고 이건 이제 사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등급이 이제 낮을수록 글루텐 함량이 많을수록 만약에 이제 똑같은 그런 그 글루텐 프로테이지를 가진 밀가루라고 한다면 그 밀가루가 해분 함량이 많다면은 오븐에서 덜 부풀 수가 있습니다. 즉 해분 함량이 적은 밀가루가 빵을 만들수록 부피가 커진다. 즉 1등급으로 만든 밀가루가 빵의 부피는 커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근데 봤듯이 이것은 몸에는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1등급으로 만든 게 외피 혼입이 적고 품질이 높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1, 2, 3 등급으로 말분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는 빵 과자를 제조를 할 때 그 목적에 맞는 밀가루를 선택해서 만들어야겠다. 요즘은 전립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안 사용했는데 건강 때문에 건강빵에 전립분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단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도 프랑스에서 들어온 밀가루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밀가루를 제과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태리 피자 만들 때에는 이태리에서 들어온 그 밀가루를 수입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밀가루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는 자 해분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밀가루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고 틀린 게 여기 보면은요 해분 함량 T45, T55 이렇게 있는데요. T55라는 거는 해분 함량이 0.55% 정도 들어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T65도 마찬가지로 T65는 해분 함량이 0.65%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밀가루에는 그 몇 가지 분류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글루텐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재미있어요. 이거 뭐, 이 코끼리가 힘이 가장 센 거예요. 암소가 좀 힘이 약한가 봐요. 코끼리보다는. 고음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강력분은 경질밀로 만들면서 글루텐 함량이 높죠. 글루텐 함량이라고 하는 거,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은 습분량이 보통 35% 이상 되어 있는 걸 강력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습분량 또는 건부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젖은 글루텐, 건조 글루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밀가루에 글루텐 함량이 얼마 들어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거지에 싸서 흐르는 물에 계속 주물딱 끓이면서 씻어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전분이 다 빠져나가고 껌 같은 그런 그 탄력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남게 됩니다. 그걸 젖은 글루텐이라고 그래요. 그 젖은 글루텐을 측정을 할 때 100도씨에서 1시간 동안 가열을 하고 105도씨에서 또 1시간 건조시킨 다음에 중량을 재게 되면은 건조 글루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젖은 글루텐을 갖고도 건조 글루텐의 양을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누기 3을 하면은 밀가루 단백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전분을 다 씻어 버리게 되면은 껌질 같은 게 남는데 이게 글루텐이다. 글루텐. 그 습부량, 젖은 글루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강력분인지 중력분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35% 이상이면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 건조시켜 가지고서는 무게를 달면 이 건조 글루텐 13% 건조 글루텐이 나올 텐데 그 건조시킬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젖은 글루텐 나누기 3 하면 건조 글루텐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 3 하면 대략적으로 뭐 한 13%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강력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력분은요, 다목적용이라고 그러죠. 강력분, 경질밀하고 박력분. 물론 이 중력분을 만드는 밀이 있어요. 그 정도의 밀, 우리 밀 같은 경우는 중력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 강력분이나 박력분도 마찬가지로 밀이 오면 이걸 다 브랜딩을 합니다. 그 회사마다 어떤 그 강력분의 글루텐 함량이 얼마라는 게 있겠죠. 어떤 회사는 12%일 수가 있고 어떤 회사는 뭐 12.5%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수입 밀이 오면은 그거를 브랜딩을 해서 강력분 만들고 박력분 만들고 또 경질밀, 연질밀 섞어서 중력분을 만들고 이렇게 하죠. 습부량이 25에서 한 35% 되게 맞추는 겁니다. 박력분은요. 박력분은 연질밀로 재분해서 만들고 글루텐의 탄성과 점성이 가장 약하죠. 그래서 케이크, 쿠키 이런 거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밀가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글루텐이고, 이 글루텐은 밀가루를 강력분, 중력분, 박육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 글루텐은 밀가루 단백질 중에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단순 단백질들이 물과 같이 결합해서 글루텐이라는 복합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요. 그 글루텐의 함량이 13% 이상일 때 강력분이고 10에서 12%일 때 중력분이고 9% 미만인 것을 박력분이라 그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만약에 중력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중력분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강력분하고 박력분을 섞어서 이제 중력분을 만들 수가 있죠. 자, 다음 박력분, 자, 강력분으로 파운드 케이크도 만들 수 있을까요? 파운드 케이크 만들 수 있죠. 재료를 보니까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운드 케이크는 박력분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박력분으로 만드는데 강력분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피치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 전분을 전분 넣으면은 글루텐 함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파운드 케이크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박력분 밖에 없어요. 박력분,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박력분 너무했다. 박력분 말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력분으로 합시다. 중력분으로 빵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활성 글루텐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되죠. 활성 글루텐을 넣어서 이 글루텐 함량을 맞춰주면 될 겁니다. 아까 그렇게 만든 글루텐을 건조시켜서 상품화 해 놓은 활성 글루텐이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옥수수 식빵에 썼었는데 요즘은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식빵 같은 경우에 옥수수 식빵이 한 20% 정도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는데 옥수수 가루에는 글루텐 함량이 없죠. 그래서 이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활성 글루텐을 예전 시험 품목에서 집어넣어서 만들었어요. 지금도 활성 글루텐이라고 제품화돼서 나옵니다만은 넣어서 만들 수가 있다. 이렇듯이 이제 밀가루에 대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이 밀가루를 적정하게, 만약에 강력분으로 지금 빵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만드는 빵이 좀 질겨요.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10에서 20% 정도 중력분을 섞어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밀가루를 블렌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밀가루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